네 번째 과목이죠. 자, 네 번째 과목 좀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과목 가게 되면 제목 이름은 뭐야? 네, 물리적 유해인체. 그래서 요 과목으로 되어 있는 거는 기사지만 산업기사 같은 경우도 작업 환경 관리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이거. 야, 산업기사는 안 해도 되죠? 아니에요. 하셔야 됩니다. 자, 보게 되면은 큰 파트로 우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자, 온열 조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뭘로 되어 있어요? 이상기압. 그 다음에 세 번째, 산소결핍. 맞죠? 예, 산소결핍. 그 다음에 네 번째 파트가 소음진동.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파트가 아마 방사선. 맞죠? 예, 방사선. 이렇게 있고요. 여기 뒷부분에 조명이라는 것도 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기에 지금 요 팩타들은 뭐냐면은 다 뭐야? 물리적 유해인자야. 물리적인 개념의 어떤 유해인자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온열 조건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고온을 의미하는 거고, 또 반대인 발냉, 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섯 파트로 구분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응?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온열 쪽이랑 그 다음에 소음진동 쪽입니다. 자, 온열 조건, 고온이랑 한랭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서 한 3-4문제가 나오고요. 3-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자, 이 소음진동 같은 경우는 물리적 유해인자에서 나오는 것도 한 2-3문제가 나오고, 어떤 때 개론에서도 나옵니다. 어떤 때 측정에서도 나와요, 여러분. 네. 어떤 때는 독성학에서도 또 나와.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기사 기준으로 100문제 봤을 때는 보통 많이 나올 땐 5-6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산업기사로 봤을 때는 보통 한 3-4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음진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학습을 하실 때 좀 주의해서 학습을 좀 해주시는 거가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특징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상기압이랑 산소결핍 같은 경우는 한두 문제씩. 그 다음에 조명 같은 경우도 한두 문제, 방사선 같은 경우 한 2-3문제. 근데 이 방사선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어떠한 단위에 대한 개념. 조명도 어떠한 단위에 대한 개념. 왜? 우리가 일반적인 단위, 알고 있는 단위보다 좀 생소하거든요. 생소하기 때문에, 좀 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비중 있게 봐야 되는 부분, 이 부분 좀 비중 있게 봐야 되겠고,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럼 안 하냐? 아니에요. 근데 이상기압이나 산소결핍 같은 경우는 거의 나올 수 있는 거가 한정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습하기 또는 여러분 점수에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전체적인 점수에 상당히 플러스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문제가 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자, 그런 특징입니다. 이 과목의 특징이.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씩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일 첫 번째 보게 되면은 4-3쪽을 좀 보겠습니다. 4-3쪽 보게 되면은 온열 조건 이렇게 돼 있어. 그렇죠? 온열 조건.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고온 들어갑니다. 고온. 자, 고온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작업장의 온도가 높은 곳을 우리가 고온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당연하겠죠. 자, 그러면 고온 보겠습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열 교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기온, 기습, 습도, 복사열 이렇게 얘기해 4가지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온열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온열 요소. 자, 온열 요소에는 뭐가 있다고? 4가지. 자, 기온, 온도죠? 기온, 온도 이렇게 써도 되고, 기류, 속도. 응? 기류라는 얘기는 여기서 기류 속도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습도, 그 다음에 복사열.
다음 중 온열 요소가 아닌 거 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온열 요소를 하나로 딱 단일 척도로 표현한 것을 뭐라고 해? 이것을 단일 척도로 표시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온열 지수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쓰는 온열 지수가 뭐야, 우리 여러분? WBGTG. 그치? 예, 기억나시죠? 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복사열 등 온열 요소가 동시에 인체에 작용하여 관여할 때는 인체는 온열 감각을 느끼게 된다. 이 온열 요소를 단일 척도로 표시한 것을 온열 지수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온열 요소에 대해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제 기온이 나와. 자, 기온. 온도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건 여러분 지적 온도라고 있어. 지적 온도. 자, 지적 온도라는 얘기는 적정 온도 해갖고 옵티멈 템퍼러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적정 온도, 지적 온도 이렇게 거꾸로 찾을 수 있어야 돼. 인간이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인 이상적인 온열 조건으로 환경 온도를 감각 온도로 표시한 것을 지적 온도라고 한다. 그것도 알아둬야 되고, 그랬을 땐 여기는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뭐야? 주관적, 세 가지 관점, 주관적, 관점에 대한 얘기야. 자, 주관적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주관적, 그 다음에 생리적, 그 다음에 생산적. 지적 온도는 요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고요.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적 온도 자체, 온도의 종류야. 종류는 쾌적 감각, 그 다음에 최고 생산, 그 다음에 기능 지적. 이렇게 종류는, 요거는 관점에서 세 가지를 불리고, 종류는 이거 아니야. 종류 헷갈리면 안 돼. 종류의 세 가지는 뭐라고? 쾌적 감각 온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고 생산. 세 번째는 기능 지적. 그래서 관점이랑 종류에 대한 거 구분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징 보겠습니다. 자, 작업량이 클수록 체열 방산이 많아 지적 온도는 낮아집니다. 높아진다면 답이에요. 잘 나와요. 자,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지적 온도가 더 낮습니다. 그 다음에 더운 음식물, 알코올,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면 지적 온도는 낮아지고, 자, 노인들보다 젊은 사람이 지적 온도가 더 낮습니다. 이거 하나를 바꿉니다.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온은 태양의 복사열에 의해 자유되고 대류와 관계가 있다. 그렇죠? 우리 기온은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크면은 기온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가 되죠. 그 복사열의 좌우가 되고, 대류라는 얘기는 뭐야? 공기의 순환이지. 이거와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좀 가시냐면은요. 뒤에 보겠습니다. 각 조건 온도가 있어. 자, 안전보건 활동에 가장 적당한 온도는 우리가 보통 18도씨에서 21도씨로 보고요. 그 다음에 안락 한계, 그 다음에 불쾌 한계, 손재주 저하, 5개 작업 제한 온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A번이랑 A번, 그 다음에 2번 정도는 온도에 대한 범위를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단위, 섭씨와 화씨와의 관계, 이건 우리 앞에서도 있었어요. 세 번째 과목,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 다음에 기온 측정 기기 종류가 있습니다. 기온 측정 기기, 기온을 측정하는 기기, 아스판 통풍, 그 다음에 액체 봉상, 그 다음에 연속 측정 할 때는 자기 저온계, 이런 식으로 해서 측정 기기 아닌 거 찾을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거가 뭐냐면 감각 온도가 있습니다. 감각 온도가 있어요. 자, 감각 온도. 근데 이 감각 온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하냐면 시료 온도 다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유효 온도 이렇게 같은 의미로 쓰여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랬을 때 요 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감각 온도의 세 가지, 3요소. 기온, 습도, 기류. 왜 감각 온도 3요소라고 해? 근데 우리 아까 온열 요소에 뭐가 빠져? 복사열. 그치? 복사열이 빠지지? 이렇게 해서 문제. 다음 중 감각 온도 요소가 아닌 것을 했을 때 답은 뭐야? 복사열이겠네? 네, 잘 나옵니다.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또 시료 복사 온도라고 있습니다. 시료 복사 온도라는 얘기는 흑고 온도랑 기온의 차이다.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가끔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습도가 나와요. 자, 습도.
자, 습도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연관된 식을 좀 하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습도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자, 그래서 상대 습도는 자, 뭐에 대한 뭐야? 절대 습도에 대한 포화 습도, 즉 포화 습도분의 그다음에 절대 습도. 포화 습도분의 절대 습도 이렇게 나타내고 퍼센트로 나타낼 때는 발표를 하겠죠. 요식 일단 요 관계식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 상대 습도는 포화 습도분의 절대 습도다. 그러면 각각의 의미하는 습도에 대한 정의는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습도는 또는 뭐 기습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습도는 보통 상대 습도를 얘기하고요. 공기 중 실제로 함유되어 있는 수증기량과 실제로 함유되어 있는 수증기량과 공기가 그 온도에서 함유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의 수증기량과의 비를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 습도에 대한 개념은 뭐야? 실제로 함유되어 있는 수증기량이고 포화 습도라는 얘기는 뭐야? 최대 한도의 수증기량을 하는 거지. 이거의 비를 나타낸다. 그래서 요거는 뭐랑 관계가 있다? 뭐랑 관계가 있다? 습도는 당연히 증발과 관계가 돼 있지. 증발이 많으면 습도는 낮아지겠지. 증발과 관계가 돼 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상대 습도 보겠습니다. 상대 습도라는 얘기는 자, 단위 부피 공기 속에 현재 함유되어 있는 공기의 양과 그 온도에서 단위 부피 공기 속에서 함유할 수 있는 최대의 수증기량, 최중기 수증기량, 즉 포화 수증기량과의 비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관련 식이 있고요.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 또는 거기 보면 2로 이렇게 표시한 거가 있죠. 요거는 공기의 수증기압을 의미하고 EW는 공기와 같은 압력과 기온일 때의 포화 수증기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E는 일정하나 EW는 기온에 따라서 변화한다. 절대는 얘는 변하지 않고 얘는 변화한다. 같은 수증기를 함유해도 온도가 변하면 상대 습도는 변한다. 그렇죠? 또한 온도 변화에 따라 포화 수증기량도 변한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특징 바르지 않은 것 이렇게 나옵니다. 자, 상대 습도는 보겠습니다. 상대 습도는 기온과는 반대로 새벽에 가장 높고 오후에 가장 낮다. 그 다음에 영가는 여름이 높죠? 겨울이 낮고, 그 다음에 공기 중 상대 습도가 높으면 불쾌하다. 불쾌감이 높아지죠? 그래서 인체에 바람직한 상대 습도는 보통 30에서 60 또는 30에서 70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를 바꿔서 답을 만드는데,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4번.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네 번째 점. 요걸 좀 많이 바꾸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습도는 어떻게 측정하냐 보겠습니다. 건구, 습구 두 개의 온도계로 측정하고요. 알아두고 이 수치에서 상대 습도를 읽는 표가 있습니다. 표를 보고 간접적으로 산출합니다. 또는 직접 측정은 어떻게 하냐면 모발 습도계라고 있습니다. 계측기 이걸 이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절대 습도에 대한 개념. 절대적인 수증기의 양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 절대 습도에 대한 얘기예요. 즉 단위 부피의 공기 속에 함유된 수증기량 값, 즉 주어진 어떤 온도에서 1m 3승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량을 우리는 절대 습도라고 한다. 알아둬요. 거꾸로 찾는 거가 나올 수 있습니까? 또는 절대 습도에 대한 정의가 맞는 것 했을 때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고, 그 다음에 절대 습도에 대한 특징을 보면 자, 수증기량이 일정하면 절대 습도는 온도가 변화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 알아두고 앞에 있던 얘기예요. 기온에 따라 수증기가 공기에 포화될 수 있는 최대값이 정해져 있어. 그 값은 기온에 따라서 커지거나 작아진다. 그 다음에 포화습도 보겠습니다. 공기 1m 3승 요거가 포화 상태에서 함유할 수 있는 최대를 함유할 수 있는 수증기 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일정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한계를 넘을 때 공기 중에 수증기량으로 나타내는 거, 어떤 포화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은 찾을 수 있게끔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개념에서 습도 측정 기기가 있습니다. 아스만 통풍 온 습도계, 회전 습도계, 자기 모발 습도계, 전기 저항 습도계. 가끔 나와요. 아닌 거. 아주 가끔 나오는데 몇 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기류입니다. 기류. 자, 기류라는 얘기는 자, 여기서 둘 다 들어가죠. 자, 기류를 느끼고 측정할 수 있는 최대 한계값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0.5ms다. 알아두시고요.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기류는 뭐야? 증발이랑 대류랑 관계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최저 한계값,
기류를 느끼고 측정할 수 있는 최저 한계값은 느끼고 측정할 수 있는 거야. 얼마야? 0.5 메타파세크고요. 이거 알아둬야 되고 얘는 뭐랑 관계가 돼 있다? 기류는 대류와 증발과의 관계가 있다. 이 두 개의 팩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의미 불감기류에 대한 개념을 알아둬야 돼. 불감기류. 느끼지 못하는 기류죠. 즉 요거 0.5 메타파세크 이하를 우리는 불감기류라고 얘기하는 거야. 불감기류. 근데 이 불감기류는 실내 항상 존재하고 있고 또 얘가 하는 역할은 뭐야? 신진대사 촉진 또는 생식선 발유 촉진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불감기류는 한랭에 대한 저항을 강화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거 찾을 수 있게끔 특히 요거에 대한 수치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실내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불감기류는. 그 다음에 뒤로 보게 되면은 또 이 불감기류 같은 경우는 인체에 적당한 불감기류가 아니고요. 인체에 적당한 기류 속도 범위, 인체를 생각했을 때 아주 적당한 기류 속도는 자, 단위 잘 보세요. 6에서 7 메타퍼세크가 아닙니다. 메타퍼민입니다. 인체의 가장 적당한 기류 속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 관리 기준, 규칙상에 기온 10도씨 줄쳐놓고요. 이하일 때는 1메타퍼세크 이상의 기류에 직접 접촉을 금지한다라는 거. 10도씨 이하 1메타퍼세크 이상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온열 요소 중에 마지막 복사열. 네. 자, 복사열은 자, 우리가 태양에서 오는 것도 있고 자연적인 거, 인공적인 것도 있다 그랬지? 무슨 노. 그렇죠? 예. 그래서 인체는 실외에서 항상 직접적으로 태양에서 방출되는 복사열에 노출되고 또는 산업 현장에서 무슨 로에 의해서 복사열에 노출된다. 그다음에 니은 인간의 피부는 흑체, 태양의 흑체가 있죠? 이거에 가까우므로 흑체는 복사열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물체를 말하고요. 그래서 복사열 측정 기구 같은 경우는 WBGT 측정기, 그다음에 열전기, 쌍복사계, 그다음에 복사 고온계, 그다음에 멀로미터 이렇게 복사열 측정하는 기기가 네 가지. 이 복사열 측정 기기는 나온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한번 나올 수도 있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번 시간에 세 번째 과목 청력보호구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물리적 유인제로 들어와서 우리가 온열 조건, 고온 중에서 온열 요소에 대한 것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고열로 인한 장애, 고열 장애요. 자, 여기서도 숫자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문제 정도는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보게 되면 우리가 일단 고열 장애에 대한 그 개념이 개요에 나와 있습니다. 고열 환경에 노출되면 체온 조절 기능의 생리적 변조 또는 장애를 초래, 그 다음에 자각적으로 나타나는 임상적으로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총칭해서 우리는 열중증 또는 고열 장애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은 열중증에 대한 개념도 들어갑니다. 이걸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고열 장애에 미치는 영향 요소, 작업 환경 조건, 그 다음에 기후 조건, 그 다음에 고온 순화 정도. 고온 순화라는 개념은 뒤에 나오니까 그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건강 상태, 작업량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열 장애 생성 요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열 장애를 일으키는데 기본적으로 관여하는 요인은 작업으로 인한 체내에서의 열 생산, 스스로 몸에서 나오는 열 생산이랑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 온도, 요거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고열 환경에서 체온 조절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땀을 많이 흘려 체내의 수분, 염분이 부족, 그래서 2차적으로 생기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가 고열 장애의 생성 요인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열 장애 분류를 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가 뭐냐면은 열사병. 자, 열사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뭐냐면 열피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 보면은 열경련.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거가 열실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열성발진이죠. 예, 열성발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쇠약.
뭐 요 외에도 좀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열중증은 종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많이 잘 나오는 거가 요 열사병이랑 열경련에 대한 내용이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특히 가장 일반적인 패턴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거꾸로 찾는 거 있죠? 내용을 주고 어떠한 열중증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식의 문제를 만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자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열사병 보겠습니다. 자, 열사병 같은 경우는요, 이 개요를 주고 거꾸로 찾는 것도 잘 나와요. 고온 다습한 환경, 이 의미는 육체적 노동 또는 태양의 복사선을 두부에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 두부라는 얘기는 머리죠. 직사광선을 받는다는 얘기, 그때 해당하는 경우야. 여기에 노출될 때 뇌 키워드를 갖고 우리가 찾는 거 가장 쉽거든요. 자, 뇌 온도 상승. 응? 자, 뇌 온도가 상승하는, 그러면 어떻게? 뇌 온도 상승되니까 신체 내부의 체온 조절 중추의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거지. 어디에?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의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그러한 열중증이 뭐다? 예, 열사병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고열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 중에서 가장 위험성이 크다. 가장 위험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선에 의한 열사병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일사병이라고도 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발생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체온 조절 중추 기능의 기능장애에 의한 거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혈액 중의 염분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얘는 열사병은 혈액 중에 포함되어 있는, 자, 혈액 중 염분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상관은 있다 그러면 답이 되겠죠? 자, 대사열의 증가는 작업 부하와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열 부하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며 열사병을 일으키는데 크게 관여하고 있다. 앞에서 이야기했고요. 증상을 보게 되면 1차적인 증상 같은 경우는 뭐 정신 착란, 의식결여서부터 해갖고 뭐 경련, 혼수, 건조하고 높은 피부 온도, 그 다음에 체온 상승. 자, 특징을 보게 되면 중추신경계 장애, 예, 여기서 중추신경은 체온 조절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뇌막 혈관이 노출되면 뇌 온도의 상승으로, 자, 뇌 온도 아까 상승한다 그랬어요. 체온 조절 중추 기능에 장애가 온다는 거 앞에 있댔고, 자, 전신적인 발한 정지가 일어나고, 자, 이 얘기는 뭐야? 예, 땀을 흘리지 못하여 치열 방사를 하지 못해 건조할 때 많이 생긴다는 거. 그 다음에 직장 온도가 상승된다. 즉, 내부 직장 온도 40도씨 이상의 직장 온도로 우리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야. 즉, 체열 방사를 하지 못해서, 바깥으로 방사를 못해서 체온이 약 41에서 43도씨까지 급격하게 상승하여 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 사망에 이르기까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초기에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약 40%의 높은 치명률을 보이는 응급성 질환이다. 응급성 질환. 그러니까 40% 정도의 치사율이 있다는 얘기야. 치사율 또는 뭐 치명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치료 후 4주 이내는 다시 열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이 개념. 그 다음에 치료 보겠습니다. 체온 조절 중추의 손상이 있을 때는 치료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체온을 어떻게 일단 급격히 내려주는 거가 중요하다. 그래서 얼음물에 담가서 뭐 체온을 39도씨까지 내려준다. 치료 방법이고요. 자, 얼음물에 의한 응급 조치가 불가능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뭐 찬물로 닦아주고 선풍기 해서 이제 증발시켜서 냉각이라도 빨리 시켜야 된다는 얘기고, 호흡곤란 시에는 산소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체열 생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항신진대사제 투여하고 또 체온 냉각푸 사용하는 것이 바람된다. 근데 체온이 어느 정도 냉각된 후에 이 항신진대사제를 투여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울열 방지와 체열 이동을 돕기 위하여 사지를 격렬하게 마사지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치료도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자, 이런 개념이 있을 때 찾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열 피로입니다. 열 피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있듯이 열 탈진 또는 열 소모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열 탈진, 그 다음에 열 소모 이렇게도 얘기하고, 요거에 대한 특징을 보게 되면, 자,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힘든 노동을 할 때 주로 누구한테? 미숙련공. 자, 미숙련공에게 발생이 된다, 주로. 자, 미숙련공이라는 얘기는
그 작업에 투입된 지가 얼마 안 된 거죠. 즉 이 얘기는 고열에 순화되지 않는 작업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화에 대한 개념은 또 뒤에 있어요. 그 다음에 현기증, 두통, 구토 등의 약한 증세에서부터 심한 경우 자 허탈로 빠져서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체온은 그다지 놓지 않고 맥박은 빨라지고 또 약해지면서 빨라지면서 약해지고 혈압은 낮아집니다. 혈압은 낮아지는 거야 여러분. 체크 좀 해주시고. 발생 보겠습니다. 땀을 많이 흘려 우리가 보통 과다발한 이렇게 얘기하죠. 수분, 염분 손실이 많을 때 발생이 된다. 수분이랑 염분이랑은 관계가 돼 있는 거죠. 여기는 탈수로 인한 혈장량이 감소할 때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초혈관 확장에 따른 요구 증대만큼의 혈관 운동 조절이나 심박 출력의 증대가 없을 때 발생하고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말초혈관 운동신경의 조절 장애와 심박 출력이 부족으로 순환 부전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자, 되뇌 피질의 혈류량이 부족할 때, 자, 혈류량 부족할 때, 혈장량 감소할 때 발생이 되는 것이 바로 열피로다. 자, 증상은 체온은 정상이다. 체온은 정상이야, 거의. 자, 체온은 거의 정상을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혈중 염소 농도도 정상이다. 자, 혈중 염소 농도도 거의 정상이다. 자, 그 다음에 구강 온도는 정상이거나 약간 상승하고 맥박수는 증가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혈액 농축은 정상 범위를 유지합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즉, 요 얘기는 혈당실은 감소하나 혈액 및 노소견은 현저한 변화가 없다라는 그 개념을 혈액 농축은 정상 범위를 유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실신, 허탈, 두통, 구역감, 현기증 증상을 주로 나타내고 권태감, 졸독, 과다발한, 냉습한 피부 등의 증상을 보이며 직장 온도가 경미하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치료는 어떻게 한다? 휴식 후 5%짜리 포도당을 어떻게 한다? 정맥 주사한다. 자, 주사는 다 정맥 주사입니다. 만약에 어떤 거라든 간에 동맥 주사 이렇게 되면 그것이 무조건 답이야. 주사는 다 정맥 주사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열 경련 보겠습니다.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 열사병이나 열피로 열경련 요거에 대한 그 영문으로 된 명칭도 여러분 별도로 좀 알아두셔야 돼. 그걸로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열경련 보겠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열중증의 형태다. 네, 전형적인 열중증의 형태다. 열중증 형태고요. 자, 주로 고온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심한 육체적인 노동을 할 때 주로 나타나며 주로 작업 중에 많이 사용되는 어디게 근육에 어떤 경련 일어나는데 작업 후에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며 팔이나 다리뿐만 아니라 뭐 근육, 저기 등 부위의 근육, 뭐 위에서도 위경련 아시죠? 그런 이야기. 그런 데도 발생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더운 환경에서 고된 육체적인 작업을 장시간 하면서 더운 환경에서 더운 환경 당연하겠지. 더운 환경 그 다음에 상당히 고된 육체적 작업 장시간 이런 상태에서 주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릴 때 많은 물을 마시지만 신체의 염분 손실을 충당하지 못해. 염분 손실이 일어나는 거야. 염분 손실은 자 충당이 안 돼.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혈중 염분 농도 관리가 중요한 고열 장애다. 자, 혈중 그래서 이 얘기는 혈중에서 혈중 염분 농도 관리 혈중 염분 농도 관리가 아주 중요한 고열 장애는 열경련 이렇게 찾을 수 있게끔도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발생 보겠습니다. 지나친 발한에 의한 수분 및 혈중 염분 손실 중요합니다. 수분 그다음에 혈중 염분 손실 특히 이제 혈액에 상당히 현저하게 농축이 발생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땀을 많이 흘리고 동시에 염분이 없는 음료수를 많이 마셔서 염분 부족 시 발생된다는 거, 즉 또 전해질의 유실 시 발생된다는 거, 발생되는 원인 좀 알아두시고요. 자, 증상 보겠습니다. 체온은 정상이거나 약간 상승, 혈중 염소 이온은 현저히 감소.
요거 좀 알아두시고요. 반대로 하면 또 답이에요. 그 다음에 혈중, 낮은 혈중 염분 농도와 팔과 다리의 근육 경련이 일어난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익은 유통성 경련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익은 유통성 경련이 일어난다. 이렇게. 자, 통증을 수반하는 경련은 주로 작업 시 사용한 근육에서 흔히 발생한다. 자, 일시적으로 단백뇨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중추신경 계통 장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추신경 계통의 장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일어난다 그러면 답이겠죠. 복부 사지 근육의 강직 동통이 일어나고 과다한 발한이 발생이 되고요. 자, 수익은 유통성 경련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어나기 전에 현기증, 이명, 두통 이런 거에 전구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 자, 치료 같은 경우는 뭐냐? 수분이랑 NaCl 보충한다. 염화나트륨. 즉, 뭐 염분을 보충한다는 얘기죠. 근데 염분 보충은요, 반드시 생리식염수로 합니다. 예, 생리식염수로 하고 몇 프로짜리? 0.1%짜리를 공급합니다. 이거 좀 알아두시고요. 생리식염수로 합니다. 정제소금을 먹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0.1% 알아두시고요. B번 읽어보시고 C번도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D번 증상이 심하면 생리식염수 1000에서 2000ml를 무슨 주사? 정맥주사야. 이것도 정맥주사한다. 그 다음에 열실신 보겠습니다. 자, 고열 환경에 노출될 때 혈관 운동 장애가 일어나 정맥혈이 말초혈관에 조류되고 심박 출량 부족으로 초래하는 순환부전, 특히 어디? 되뇌피질. 되뇌피질. 응? 네. 되뇌피질이 혈류량 부족이 주 원이다. 혈류량 부족. 혈류량 부족이 주 원인으로 저혈압, 그 다음에 뇌의 산소 부족으로 실신하거나, 예, 현기증을 느낀다. 뇌의 산소 부족. 이런 키워드가 있으면, 네, 열실신입니다. 자, 고열 작업 중에 순화되지 못한 근로자가 고열 작업을 행할 경우 신체 말단부에 혈액이 과다하게 저류, 혈액 흐름이 좋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뇌의 산소 부족 발생. 그래서 이것을 열핍이라고도 한다. 운동에 의한 열핍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그래서 열실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열허탈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발생. 고온에 순화되지 못한 근로자가 고열 작업 수행 시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 그 다음에 장기간의 기립 상태, 그 다음에 강한 운동 시, 그 다음에 중군 작업을 적어도 2시간. 중군이라는 얘기는 좀 아주 좀 무거운 작업 할 때 2시간 이용했을 때 발생이 되고요. 또 염분과 수분의 부족 현상이랑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염분이랑 수분이 부족해서 뭐 발생되는 거다라는 관계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예? 예. 자, 증상, 체온 조절 기능이 원활치 못해 뇌의 산소 부족으로 의식을 잃을 수 있고요. 말초혈관 확장 및 신체 말단 혈액이 과다하게 저류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에 치료는 어떻게 하냐. 자, 고온순화한다. 투입하기 전에. 그 다음에 또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 그 다음에 뭐 염분, 수분, 경구로 보충한다. 요 정도. 그 다음에 혈성 발진. 자, 이건 교재를 좀 보고 갈게요. 우리가 얘기하고는 흔히 땀띠야, 땀띠. 열성 발진은 땀띠. 예. 그래서 요거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주로 노출될 때 발생이 된다. 고온 다습한 환경. 요 키워드로 좀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개요 보면 그거가 있고 피부에 케라틴층 때문에 이 케라틴층이 막혀서 땀샘에 염증이 생기는, 그래서 그거가 작은 수포로 형성되는 그런 개념이 바로 열성 발진, 땀진이라는 얘기고요. 자, 발생은 피부가 땀에 오래 젖어서 생기고 옷에 덮여 있는 피부 부위에 주로 발생이 되고요. 자, 증상은 뭐예요? 따갑고 통증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불쾌하고 작업자의 내열성도 크게 저하시키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고요. 자, 치료는 냉 목욕구 차갑게 건조시키고, 그 다음에 어떠한 세균이 만약에 감염됐을 때는 칼라민 요소는이라는, 또는 아연화 연고를 발라서 치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열쇠약
자, 만성 체력 소모를 의미하는 거고요. 예, 쇠약이라는 개념은 증상은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가 뭐냐면은, 자, 순화 또는 순응, 이렇게 돼 있어요. 고온 순화 또는 순응. 자, 이거는 뭐, 순화. 자, 여기서 보면 고온이라는 걸 빼고 순화나 순응이라는 얘기는 어떠한 상태에 길들여진다는 얘기야. 응? 여건에 자기가 길들여진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지금 대상이 고온이기 때문에 고온 이렇게 쓴 거야. 이 대상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순화라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은 또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거꾸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순화, 이 순화에 대한 개념은, 즉 순응에 대한 개념은 외부의 환경 변화나 신체 활동이 반복되어 신체 조절 기능이 숙련되고 습득된 상태를 순화라고 하고, 고온 순화는 외부의 환경 요인을 고온일 경우에 붙이는 용어다. 에? 그래서 신체의 순응 현상이란 외부 환경 변화에 신체 반응의 항상성이 작용하는 그런 현상이다. 즉 자꾸만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적응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고, 고온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나타나는 생리적 영향은 발한이다. 발한, 가로, 별도로 나올 수 있으니까, 고온에 순응된 사람들이 고온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땀의 분비 속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요. 자, 그러면 순화의 예. 다음에 순화의 예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도 나온다고. 자, 그러면, 자, 거기 보세요. 열대지방 사람들은 수분 섭취량이 감소한다. 그냥 열대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만약에 열대지방을 가면 어떻게 돼? 물을 많이 섭취하죠. 그 더운 지방에 순화가 안 돼갖고. 근데 거기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은 새로 간 사람보다 물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 왜? 이미 다 순응이 돼 있어서. 그런 개념이야. 그 다음에 고산 지대 사람들은 적혈구수가 많다. 왜? 거기에 길들여져서. 음주가들은 알코올 분해 효소가 많이 작용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병원군의 침입을 받으면 이에 대한 면역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순화의 예입니다. 야, 이거 외에 거 하나 뜬금없는 거 집어넣으면 찾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잘 나옵니다. 고온의 순환되는 과정, 즉 고온의 생리적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생리적 변화, 설명 좀 바르지 않은 것, 이렇게 나온다고, 이것도. 자, 일단 고온에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된다? 체표면, 즉 한선수가 증가한다. 땀샘이 증가된다는 얘기야. 당연히 그렇죠? 예, 땀이 많이 나죠. 그 다음에 간 기능이 저하되고요. 간 기능 저하되고 저하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에너지 대사량 증가하고 체온이 상승. 근데 후에는 근육이 이완, 그 다음에 열 생산도 정상으로 되는 그러한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고요. 자, 위액 분비가 줄고 산도 감소해서 식욕부진, 소화 불량 유발합니다. 식욕부진이 들어갑니다. 고온 생리적 변화에. 예. 그 다음에 교감신경에 의한 피부혈관 확장. 부교감이 아니고 교감입니다. 이거 체크하시고요. 자, 노출 피부 표면적이 증가되고 피부 온도가 현저히 상승,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내부 장관 내에 온도 하강하고, 하강입니다. 상승하면 답이에요. 맥박부수도 감소하고 발환, 호흡 촉진이 일어난다. 자, 맥박수는 감소, 예? 온도는 하강입니다. 직장 내에. 그 다음에 심장 박출량 처음에는 증가, 나중에 정상. 그 다음에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분비는 감소됩니다. 증가하면 답이에요. 그 다음에 혈중 염분량이 현저히 감소. 그 다음에 수분 부족 상태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근데 수분과 염분 부족은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은 아니라는 거, 이것도 좀 체크해 주시고, 자, 땀 속의 염분 농도가 상당히 희박해진다는 얘기는 농도가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의 분비가 증가, 염분의 배설량이 억제되는, 그래서 이 개념도 반대로 하면 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1번, 2번, 2번, 4번, 5번, 그 다음에 8번, 9번, 그 다음에 12번. 이 정도로 해서 반대로 해서 답을 잘 만듭니다. 잘 나오니까 요새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고온순화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온의 그 특정 팩터가 고온이라고 어떤 이제 순화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특징을 좀 볼게요. 고온순화는 매일 고온의 반복적이며 지속적으로 폭로 시 보통 이제 4일에서 한 6일 정도 이루어지는데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분씩 폭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응? 100분씩 하루에 너무 장시간 하면 안 되지.
고온 환경이면 오늘 100분, 그 다음에 내일 100분, 그 모레 100분 이런 식으로 점자 시간을 늘려가는 거지. 처음에는 일정하게 100분씩 하다가 자 하루에 고온 폭로 시간이 길다고 해서 고온 순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빨리 이루어진다면 답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온에 폭로된 지 보통 이렇게 해서 12일에서 14일, 보통 한 2주 정도 되면은 거의 고온 순화에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온 수능의 정도는 폭로된 고온의 정도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수능되며 부분적입니다. 더 심한 온도에서는 내성이 없답니다. 자, 고온에 수능된 상태에서 계속 노출되면 땀의 분비 속도는 증가. 고온 순화에 관계된 가장 중요한 외부 영양 요인은 뭐다? 영양. 보충한다는 영양이랑 수분, 물 보충입니다. 영양, 수분 보충 가로 별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게 되면 불감발환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불감발환 보겠습니다. 정의 보겠습니다. 불감발환. 네. 이건 뭐야? 네. 땀이 나지 않더라도 피부 표면과 호흡기를 통해서 수분이 증발하는 그런 상태를 불감발환이라고 한다. 거꾸로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땀과 구별되는 불감발환의 발생 정도는 근로자 한 사람에게, 인간에게 하루에 어느 정도 0.6리터. 요거 숫자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로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열 발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안정된 상태에서 열 발산이라는 얘기는 외부로 나가는다는 얘기지. 큰 순서는 자 전도 대류가 가장 크고 줄치고 그 다음에 피부 증발 그 다음에 호기 증발 후 사람의 후 이렇게 이런 호기 요거에 대한 증발 그 다음에 배뇨 순으로 우리가 크다. 가장 큰 게 뭐야? 전도 대류 그 다음 피부 증발 호기 증발 그 다음에 배뇨 순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끔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레퍼런스 보게 되면 고온 순화 메커니즘 기전이 나와요. 자, 체온 조절 기전의 합진, 그 다음에 더위에 대한 내성 증가, 그 다음에 열 생산 감소, 그 다음에 열 방산 능력 감소. 그래서 이게 하나를 증가를 감소를 증가로 이렇게 바꾸면 답이 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열에 대한 것까지밖에 정리가 안 되겠네요. 이번 시간에. 한랭은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고열 측정 및 평가 있는데, 고열 측정 및 평가, 이건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고열 측정을 보기 전에 온습도 측정을 일단 볼게요. 우리가 작업 환경 평가할 때는 일반적으로 아스만 통풍 건습계 사용한다. 그래서 줄 좀 쳐놓고요. 습도는, 거기, 습도요.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의 차를 구하여 습도 환산표가 있어요. 요거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측정을 한다. 자, 그러면 아스만 통풍 건습계에 대한 내용, 바르지 않은 것, 이렇게 가끔 나옵니다. 간격 0.5도시고요. 측정 시간 5분 이상이고요. 2개입니다. 2개의 같은 눈금을 가는 봉상수은 온도계를 사용하고요. 하나는 기온 측정, 하나는 또 습구 측정을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숫자 2번, B번, C번으로 답을 만드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류 측정 보겠습니다. 자, 이 기류 측정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우리 앞에서도 조금 있댔는데 풍차풍속계가 있고요. 요거는 5개용으로 사용되고 범위는 1에서 150m/s 범위의 풍속을 측정합니다. 거꾸로 찾는 거가 나옵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카타 온도계 같은 경우는 카타 온도계지만 이거는 기류 측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온도가 하강하는 거에 대한 비례를 해서 어떤 표를 갖고 찾는, 즉 간접적 측정 방법이라 해서, 자, 카타의 냉각력을 이용한다. 줄쳐놓고, 즉 눈금이 어떻게? 화씨로는 100에서 95, 섭씨로는 37.8에서 35도씨까지 내려가는데 소요 시간을 4에서 5회 정도 측정을 해서 평균합니다. 그래서 이 상수값을 이용해서 표에서 찾는 간접적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주고 거꾸로 찾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환경 내에 기류 방향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 측정하는데 주로 불광기류 측정 시 사용한다고 앞에서 이랬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0.2에서 0.5m/s 이 정도의 불광기류 측정하는 데 쓰는 것이 카타 온도계입니다. 그 다음에 열선 풍속계 같은 경우는 자, 가열된 금속선이 어떤 바람에 접촉하면 열을 빼앗겨 이를 풍속과 관련지어서 나타내지는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자,
열선 풍속계다. 거꾸로 찾을 수 있겠구만. 그래서 기류 속도가 아주 낮을 때 정확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열 온도계 풍속계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복사열 측정 이렇게 있습니다. 이 복사열 측정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요거는 우리가 작업 환경 측정할 때 그 테이블에 있댔어요. 그렇죠? 거기 보게 되면 그 고시에 보게 되면 직경 5cm 이상이 되는 것은 흡고 온도계 또는 습구 흡고 온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이용하되 흡구의 직경이 15cm 이상일 경우는 25분 이상, 직경이 70.5 또는 5cm일 경우는 5분 이상 측정하도록 그 표에 있겠습니다. 숫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표준형의 직경 약 15cm, 두께는 그 재질의 두께는 동판이고 재질은 동판이고 두께는 약 0.5t 정도, 0.5mm 정도. 그 다음에 무광택의 흑색 도료인데 주 성분이 CuSO4 황화동이다.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걸로 도색이 되어 있고요. 시료 복사 온도는 흡구 온도와 기후 온도의 차이를 말하고 이것도 별도로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작업 환경 측정의 표준 방법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흡구 온도계는 복사 온도를 측정한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습구 흡구 온도 측정 같은 경우는 아스만 통풍 건수계를 이용한다. 그렇죠? 그랬을 때 그 계산 방법 WBGT 계산하는 거 옥내 5개 이건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WGT 고려 대상은 기온, 기류, 습도, 복사열 즉 아까 얘기했던 온열 요소죠. 그렇죠? 예, 이것도 연관시켜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평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온열 요소를 단일 척도로 하는 것을 온열 지수라고 앞에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 단순히 이것은 물리적인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생리적이며 좀 보관학적인 견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온열 지수다. 알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평가할 때 쓰는 것이 평가할 때 많이 쓰는 온열 지수가 WBGT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온열 지수의 종류가 쭉 기억서부터 이응까지 있습니다. 아주 가끔 아닌 거가 나와요. 근데 이걸 뭐 어떻게 다 외우나요? 네, 여러분이 보고 네, 요거 외의 거 찾을 수 있게끔 눈에 좀 많이 익혀주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열로 인한 스트레스입니다. 고열로 인한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지수는 3가지. 평형, 열평형, 유효온도, 대사열. 요거 아닌 것만 찾으면 되겠지, 요거는? 예. 그 다음에 고열 작업장의 노출 기준은 우리 앞에도 있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했죠? 경작업, 중등작업, 격심작업의 시간당 소요되는 열량에 대한 개념으로 작업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경작업은 시간당 200kcal, 중등은 시간당 200에서 350, 그 다음에 즉 아주 힘든 격심 작업을 의미하죠. 시간당 350에서 500kcal에 소요되는 작업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다. 작업 구분 칼로리별로 꼭 기억하시고요. 계속 또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다. 그 다음에 작업 특성별 에너지 대사량에 인간의 기본적인 대사량을 더한다. 평가 기준에 있어서는 에너지 대사량에다 인간의 기본적인 대사량 얼마? 분당 1.0kcal. 이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WBGT의 특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표시 단위는 섭시다. 우리 앞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옥내 5개로 구분되죠. 예. 그 다음에 고온에서 휴식 시간, 즉 작업 휴식 시간 비를 결정하는 지표를 활용한다. 그렇죠? 우리 테이블에 있겠습니다. 자,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NIOSH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습구 흡고 온도들을 측정하고 지수를 산출하여 평가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습구 흡고 온도는 과거에 쓰이던 감각 온도와 근사한 값인데 감각 온도와 다른 점은 기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렇게 해서 2번, 4번을 갖고 바꿔서 답을 만드는 경우가 있으니까 체크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고열에 대한 대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열에 대한 대책.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방열재를 이용하여 표면을 덮는다. 그 다음에 전체 환기나 국소배기 한다. 복사열을 차단한다. 차단하는데 가장 좋은 재료 알루미늄. 그쵸? 네. 그래서 요거는 보통 이제 복사열 차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근무복을 흰색 계통으로 했을 때는 약 어느 정도 태양 복사열을 50%까지 요건 좀 알아두고 알루미늄 알아주고 그 다음에 냉방장치 그 다음에 대류 증가 냉방복 착용 냉방복은 볼텍스 튜브 원리를 이용한다. 요 정도만 그 다음에 자동화 기계화 요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호구에 대한 대책 보겠습니다. 보호구에 대한 대책 방열복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하는 거 당연하겠지? 예. 그 다음에 좀 넉넉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통풍이 된다. 그 다음에 디귿. 야, 복사율을 차단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짧은 소매가 아니고 긴 소매입니다. 이걸 바꿔 짧은 소매, 반소매로 바꾸면 답이야.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피복의 외피는 통기성이 좋은 것. 그치? 잘 통해야 되잖아요. 더우니까. 통기성이 좋은 겁니다. 이걸 반대로 해도 답입니다. 이거 좀 알아두시고 기타 보조 보호구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관리상 대책이 있습니다. 자, 적성을 고려해서 배치한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열 작업장 근로자에 대해서 적성 배치 시 고려 인자가 거기 있습니다. 개인 질병, 연령, 그 다음에 적성, 고온 순화 능력. 그 다음에 고열 작업에 부적합 근로자 가끔 나와요. 뭐야? 비만한 사람. 그 다음에 위장장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비타민 B 결핍이 있는 사람. 이 비타민 B를 다른 걸로 바꾸면 답이야.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심혈관계 이상 있는 사람. 발열성 질환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고령자. 여기에서는 부적합하다. B번으로 보통 답을 만듭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고온 순화 시켜야 된다. 대책이. 그래서 수분, 염분 부족 상태인 근로자는 고온 순화가 좀 늦게 이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완전 고온 순화된 근로자가 고열 작업을 쉬면 순화 효과는 부분적으로 사라지고 1개월이 지나면 순화 전과 비슷한 상태가 돼. 그래서 다시 재순화시켜야 되니까 예, 우리가 1시간에 한 달에 대한 그런 텀을 두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뭐 자동화, 기계화, 작업 주기 단축, 휴식 시간 확보. 당연하겠지? 그 다음에 휴게실 설치 같은 경우도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휴게실은 25도씨, 습도는 50에서 60, 그 다음에 외부보다 약 5도씨에서 6도씨 낮은 것이 적당하다. 요 숫자의 개념 아주 가끔 나오니까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 소금을 공급해야 돼. 자, 물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소량씩 자주, 이걸 반대로 하면 답이야. 그 다음에 소금은 반드시 뭐야? 식염수로 몇 프로짜리? 0.1%짜리. 그쵸? 예. 그 다음에 정제나 분말 상태의 소금 섭취할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위정장애 생길 수 있고 탈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서 꼭 식염수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부적응자 조기 발견으로 예방 조치하는 거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고열 작업장의 작업장 관리 대책, 작업 환경 관리 대책, 국소적인 송풍기, 우리 손송풍기 있죠? 그거 지급하고, 습도는 어떻게 높게 유지해? 아니지, 낮게 유지해야 되는 거야. 이거 반대로 하면 답이야. 그 다음에 열 차단판 알루미늄 얘기했고, 기온이 35도씨 이상이면 피부에 닿는 기류를 줄이고 옷을 입혀야 한다. 즉 가능한 긴팔, 아시겠죠? 긴팔. 그 다음에 노출 시간을 한 번에 길게 하는 것보다는 짧게 하고, 그렇죠? 짧게 자주 하고 휴식도 짧게 자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증발 방지복보다는, 증발 방지복은 안 되겠지? 증발을 빨리 시켜야 되잖아, 더우니까. 일반 작업법이 더 적합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6번, 5번, 6번, 5번, 그 다음에 2번. 요걸로 해서 주로 답을 만드니까 여러분 주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열 환경 끝내고요. 자, 다음 시간에 한랭 환경으로, 한랭에 대한 개념을 갖고 다시 여러분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